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박정숙 씨입니다. 박 씨에게는 얼마 전 해외여행을 다낭으로 다녀왔더니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린 아들 며느리 때문에 어디에도 말 못하고 속 끓는 속사정이 있었죠. 도대체 박 씨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아침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뜬 박정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그렇듯 잠에서 깨자마자 곧바로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박 씨는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에 물을 주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가 먹고 싶었기에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 팽이버섯을 썰던 박 씨의 마음도 덩달아 평온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박 씨는 혼자 살고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건 식사라고 생각했기에 맵기 거르지 않고 챙겼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을 때 박 씨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구 영자 씨였습니다. 정수가 뭐해? 바쁘니? 아니, 그냥 아침 먹으려고. 무슨 일이야? 우리 다음 주에 다낭 가기로 했잖아. 항공권 예약했었잖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괜찮지? 박 씨는 갑작스러운 말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자는 이야기는 몇 번 나눴었고 항공권도 예약했었는데 깜빡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살진 않지만 근처에 살면서 손주들을 돌봐주느라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좋지. 좋고 말고 다낭 많이 기대되네. 요새 우리 나이대 사람들 다 다낭 간다더라. 바다도 예쁘고 날씨도 좋대. 게다가 투어 할인 행사 중이라 저렴하게 잡았어. 우리 나이에 얼마나 더 해외여행 다니겠어?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손주 봐주고 아들 내외 뒷바라지만 하다 인생을 마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번 기회에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가야지. 얼마나 경비 내야 하지? 80만 원이면 다 돼. 항공권에 호텔, 식사, 관광까지 포함된 금액이야. 알았어. 돈 주는 걸 내가 깜빡했었네. 오늘 통장에서 돈 빼서 내일 줄게. 박 씨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한 가지 걱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들 내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특히 며느리 혜진 씨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됐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고민했습니다. 아들한테 먼저 말해볼까? 아니면 며느리한테 직접 얘기할까? 박 씨는 오늘 저녁에 아들 내외가 손주들 데리고 온다고 했으니 그때 이야기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여행 가기 전에 미리 말해두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마음이 들떠서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몇 년 전 제주도 여행 갔을 때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해외여행인 만큼 새로 장만해보고 싶었습니다. 박 씨는 문득 영자랑 같이 쇼핑이나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 씨와 며느리 혜진 씨가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들어오자마자 박 씨의 집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10살 지호와 8살 미나는 항상 활기차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할머니 보러 왔구나. 배고프지? 맛있는 거 해놨어. 며느리 혜진 씨는 평소처럼 인사도 없이 바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고 아들 민수 씨는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밥 차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야근할 일이 있어서 저는 먹고 다시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들은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밥만 먹고 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표정에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래, 알았어. 밥 차려놓을 테니 빨리 먹고 가.
식사 시간, 손주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신나게 떠들었고, 며느리는 계속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조심스럽게 여행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여행 좀 다녀올까 해. 이 말에 식탁에 있던 모두가 놀란 눈으로 박 씨를 쳐다봤습니다. 어디 가시려고요? 다낭이라고 베트남에 있는 바닷가? 영자가 단체 여행 티켓을 알아봤는데 가격도 괜찮고 다들 한번 가보자고 해서. 이 말을 듣자마자 며느리 혜진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제 얼굴을 쳐다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해외여행이라뇨?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시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4박 5일 일정이야. 박 씨의 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아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냉랭해졌습니다. 어머님, 그 기간에 저희가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아이들 봐주실 분이 필요한데. 박 씨는 며느리가 손주들 봐줄 사람이 없어서 못 가게 하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박 씨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이번만큼은 제 뜻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혜진아, 나도 내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 미안하지만 이번엔 너희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 박 씨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 박 씨가 이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놀란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와 손주들이 돌아간 후 박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못마땅한 표정과 아들의 난처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박 씨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한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수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 혜진이가 많이 속상해하네요. 어머니가 이런 중요한 결정을 사전에 상의도 없이 갑자기 말씀하셔서요. 이 말을 듣자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무슨 사전 상의를 해야 한다는 건지, 내가 내 돈으로 내 친구들과 여행 가는 걸 왜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박 씨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희 허락을 받고 여행을 가야 하니?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늘 너희 편의에 맞추기만 할 수는 없어. 그게 아니라 혜진이가 다음 주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서 야근이 많을 것 같대요. 저도 출장이 있고 아이들 맡길 데가 없어서요. 이 말을 듣고 나니 더 화가 났습니다. 결국 아이들 봐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그저 무료 베이비시터로만 여기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민수야, 미안하지만 이번엔 안 돼. 이미 항공권도 예약했고 친구들과 약속도 했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대립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박 씨는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얼마나 더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야 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일찍 일어나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찾아보니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행 다녀오기엔 충분했습니다. 오후에는 영자 씨를 만나 함께 쇼핑몰에 가서 여행용 옷을 몇 벌 샀습니다. 해외여행은 오랜만이라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아들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서 얘기 좀 해요. 거실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다음 주에 가셔야 해요? 저희가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니까요. 민수야, 나도 내 생활이 있어. 항상 너희 일정에 맞춰줄 수는 없잖니? 어머니가 항상 도와주셨잖아요. 이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혜진이 진급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라고요. 말을 끝맺기도 전에 박 씨의 휴대폰으로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로부터 온 문자 내용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실망해요. 항상 저희 부부가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도움을 안 주시다니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기 일만 중요하시다면 앞으로 저희도 어머님에게 도움 청하지 않을게요. 문자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모시고 있다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가 언제 그들의 집에서 얹혀 살았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박 씨가 항상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말입니다. 박 씨는 화가 나서 아들에게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너희 와이프가 보낸 문자 좀 봐. 내가 언제 너희한테 신세를 졌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니? 아들은 문자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곧 수습하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기적인 걸까? 아니야, 나도 내 삶이 있어. 이번 여행은 꼭 가야겠어. 박 씨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여행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가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여권과 항공권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내일 여행을 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설렘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가방 하나와 캐리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나이 들어 여행 다니면서 짐 많이 들고 다니는 건 고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출발하기 전 박 씨는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행 가기 전날 다시 찾아와 여행을 만류했던 아들이었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기분은 좋지 않겠지만 그래도 떠나기 전에 연락은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나 이제 공항 가려고.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고. 네, 어머니.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근데 정말 가셔야겠어요? 민수야, 이미 다 결정된 일이잖아. 일요일 저녁에 돌아올 거니까 그때 봐. 아들의 마지막 만류도 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영자 씨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는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다 늙어버린 제 인생. 이제는 조금이라도 즐겁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영자 씨와 친구 2명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 얼굴에는 모두 여행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정수가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설레지 않니? 난 어젯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어. 그러게, 나도 가슴이 두근두근해. 얼마 만에 해외여행인지. 체크인과 출국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이륙하는 비행기를 타고 있자니 마치 박 씨의 마음도 함께 하늘로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서울에 두고 온 것 같았습니다. 다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무더운 공기가 박 씨 일행을 반겼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공기, 다른 풍경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가이드가 박 씨를 호텔로 안내했고 간단한 저녁 식사 후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이안 고대 도시의 알록달록한 랜턴으로 장식된 거리, 바나일의 웅장한 다리, 맑고 푸른 바다가 펼쳐진 미케비치까지 매 순간이 새롭고 신기했습니다. 정수가 이렇게 좋은 곳을 우리가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공기도 좋고 풍경도 예쁘고. 그러게, 벌써 여행 일정의 절반이 지났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바닷가에 앉아 발을 담그며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들, 현지 음식을 맛보며 느낀 새로운 맛의 경험, 시장에서 흥정하며 사들인 작은 기념품들. 박 씨에게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이런 즐거운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며 포기할 뻔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 호텔 방에서 짐을 싸며 문득 집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에게 연락이라도 해볼까 싶었지만 괜히 기분 상할 이야기만 듣게 될 것 같아 참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작은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이제는 아들과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지 않고 남은 삶 동안 즐거움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박 씨를 기다리고 있을지 말입니다. 일요일 저녁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시차 적응이 덜 된 탓인지 몸이 무거웠지만 그래도 여행의 즐거움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 씨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하는 공항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풍경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며칠 동안의 여행이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킬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박 씨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으며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이 왠지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박 씨는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가방을 내려놓은 후 전자도어락에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평소처럼 비밀번호인 생년월일을 입력했는데 예상치 못한 빨간 불과 함께 삑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혹시 실수로 잘못 눌렀나 싶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생년월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빨간 불이 들어오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게 뭐지? 고장 났나? 박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행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러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혹시나 싶어 인터폰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집에 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에서 며느리 혜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혜진아, 나야. 왜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침묵이 불길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요새 동네에 절도 사건이 있어서요. 그럼 새 비밀번호가 뭔데?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바꾼 거야?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어서 문 좀 열어봐. 그게 민수 오빠랑 저희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어머님이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이 집보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집에서 살면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겠다는 말인 건가? 그것도 여행 다녀온 첫날에? 박 씨는 화가 났습니다. 뭐라고? 내 집인데 왜 내가 나가야 해? 당장 문 열어. 어머님, 진정하세요. 저희도 어머님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 혼자 이 큰 집에서 살기보다 관리하기 편한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핑계였습니다. 박 씨를 집에서 내쫓으려는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박 씨로서는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고 당장 문 열어.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라고? 하지만 인터폰에서는 더 이상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안에서는 모른 척했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집 앞에 선 박 씨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박 씨는 아들 외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 수 없이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영자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박 씨의 사정을 들은 영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서 못 들어가게 했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도 믿기지 않아. 자다가 꿈을 꾸는 건가 싶을 정도야. 영자 씨의 집에서 머무는 동안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의 즐거움은 온데간데없고 배신감과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박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몇 번이고 전화를 시도한 끝에 아들은 드디어 받았습니다. 민수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왜 나를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니? 어머니, 죄송해요. 그게 혜진이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이렇게 갑자기 여행 가시고 하는 걸 보니 엄마 모시기가 힘들 것 같대요. 요양원도 알아봤는데 요양원, 내가 언제 몸이 불편하다고 했니? 혜진이 말만 듣고 네 엄마를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시고 저희가 이 집에서 살면 서로 도울 수도 있고. 너무나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고 자기들이 살겠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박 씨가 다낭 여행 간 사이에 이런 음모를 꾸미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내 집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산 집이고 네 아버지와 함께 지은 집이라고. 네가 어떻게 나를 쫓아낼 수 있어? 어머니, 진정하세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냥 이야기만 해본 거예요. 이야기만? 그럼 왜 내가 지금 내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당장 문 열어. 박 씨는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정성껏 키운 아들이 며느리 말 한마디에 자기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내다니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 씨가 박 씨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정수가, 내가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이건 법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한번 상담해보는 게 어때? 변호사? 설마 내가 내 아들을 고소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네 권리를 찾는 거지. 애초에 그 집은 네 집이잖아. 법적으로 그들이 너를 쫓아낼 수는 없어. 영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록 아들이지만 이번 일은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가, 혹시 집 명의는 확실히 네 앞으로 되어 있지? 혹시 모르니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보자. 이 말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집 명의는 당연히 박 씨의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만약 아들 내외가 무슨 짓을 했다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박 씨는 영자 씨의 도움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다행히도 집 명의는 여전히 박 씨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등기소 직원이 건넨 말은 박 씨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에 명의 변경 신청이 있었던데 신청인 서명이 불일치해서 반려됐어요. 순간 박 씨의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아들 내외는 박 씨가 여행 간 사이에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박 씨의 서명을 위조하면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 씨의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저 냉정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결심만 굳건했습니다. 정수가 어떻게 할 거야? 내 집은 절대 뺏기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들 내외와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영자 씨의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집과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아침, 박 씨는 영자 씨의 집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눈이 퀭했습니다. 어제 등기소에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가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차려놓았지만 박 씨는 도통 입맛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박 씨가 여행 간 사이에 집을 빼앗으려 했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수가, 밥 좀 먹어. 그래야 힘내지. 영자야, 고마워. 근데 도무지 밥맛이 없네. 그렇겠지. 하지만 이렇게 굶고 있으면 병나. 일단 조금이라도 먹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무거운 마음으로 밥을 몇 숟가락 뜨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 하지만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정수가,
내가 어젯밤에 우리 조카한테 전화해봤어. 변호사 일하는 아이 있잖아.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일단 법적으로 집주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대. 너가 원하면 오늘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 어때? 변호사라. 아직은 좀 그래. 아들이랑 한 번 더 대화해볼까 싶어. 정수가 지금 네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지? 서명 위조하려고 했잖아. 이건 범죄야. 네가 자꾸 약해지면 그 애들은 더 기승을 부릴 거야. 영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처할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영자 씨가 소개해준 변호사 김태현 씨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법적인 도움을 구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박 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정수가 오늘 변호사 만날 때 집 등기부등본이랑 신분증 꼭 챙겨. 그리고 아들이랑 통화한 내용도 잘 기억해두고. 알았어. 근데 영자야,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면 아들과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건 아닐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미 관계는 틀어졌어. 네가 자식 생각해서 참고 또 참으면 그들은 결국 네 집을 빼앗을 거야. 내가 우리 동네 이씨 할머니 얘기 들려줬잖아. 자식 눈치 보다가 결국 집도 잃고 요양원에 들어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영자 씨가 말한 이 씨 할머니는 몇 년 전 아들 내외에게 집을 넘겨주고 함께 살다가 결국 학대를 당하고 요양원으로 쫓겨났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 씨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영자 씨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아담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변호사는 박 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꼼꼼하게 메모했습니다. 박정숙님, 지금 상황은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집 소유주는 분명 어르신이시고 비밀번호를 변경해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법적으로 귀하의 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리고 즉시 출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증명이라 아들에게 법적 서류를 보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휘둘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소송이요? 그럼 재판도 해야 하나요? 네,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대부분 내용 증명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들 내외도 알게 될 테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박 씨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책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어때? 좀 도움이 됐어? 응, 생각보다 방법이 있네. 근데 영자야, 내용 증명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들이랑 한 번 더 이야기해보고 싶어. 영자 씨는 반대했지만 박 씨는 소송 전에 아들과 마지막으로 대화할 기회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어머니, 지금 많이 바빠요. 회사 일도 있고. 바빠도 시간 내. 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내 서명을 위조하려 했다는 건 범죄야. 변호사도 만나봤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박 씨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변호사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가족끼리 얘기로 풀면. 이미 네가 그런 식으로 대화가 안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오늘 저녁 6시에 카페에서 만나자. 안 오면 바로 내용 증명 보낼 거야. 저녁 6시 동네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더 많이 나 보였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법적으로 하시면. 민수야,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어? 너 대학 보내고 결혼할 때도 얼마나 도와줬니?
그런데 내가 며칠 여행 간 사이에 집을 빼앗으려고 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민수 씨는 박 씨의 말에 고개를 숙였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혜진 씨의 뜻에 따라 행동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그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오늘이 가기 전에 전자도어락 비밀번호 줘. 어머니, 그게 혜진이가. 혜진이가 뭐, 그 집 주인이 누구야? 내일까지 답 없으면 바로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카페를 나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으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보내왔지만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미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집으로 돌아갈 거야.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아. 그 집에는 이제 추억보다 배신감이 더 크게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집을 팔까 해. 그들이 그렇게 욕심내는 집 차라리 팔아버리고 새 출발하는 게 낫겠어. 그래, 그게 좋겠다. 내가 아는 부동산 중개사가 있어. 오상미라고.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야. 소문에 의하면 집 매매 아주 능숙하대. 그날 오후 영자 씨의 소개로 오상미 부동산 중개사를 만났습니다. 오 씨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신뢰가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정숙님, 사정은 김영자 씨에게 대충 들었습니다. 현재 집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집 매각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겁니다. 온라인에도 광고하고요. 그러면 아들 내외도 당황할 테고 이웃들도 알게 되겠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그 집은 박정숙님 소유니까요. 매각 결정권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 씨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박 씨에게도 용기를 주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시세보다 조금 낮게 가격을 책정하는 건 어떨까요? 빨리 팔리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들 내외에게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 그거 좋은 생각이네. 네, 좋아요. 시세보다 좀 낮게 해서 빨리 팔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일부터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함께 가서 집 상태도 확인하고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박 씨는 아들 내외가 그렇게 욕심내던 집을 팔아버린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습니다. 참, 한 가지 더 묻고 싶은데 혹시 특별히 마음에 두고 계신 다음 거처가 있으신가요? 아직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일단 집부터 팔고 나서. 제가 최근에 좋은 실버타운 분양 정보를 받았거든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려 지내기도 좋아요.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소개해드릴게요. 박 씨로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선택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 출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영자 씨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슬픈 계기로 시작된 일이지만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배신으로 시작된 일이 오히려 박 씨에게 자유를 선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오상미 중개사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전자도어락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 혜진 씨가 놀란 얼굴로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줬지만 박 씨가 정말 집에 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어머님,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내 집인데 왜 연락을 해? 오히려 네가 허락도 없이 들어와 있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 혜진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박 씨의 옆에 서 있는 오상미 중개사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시죠? 부동산 중개인이야. 집을 팔기로 했어. 네, 집을요? 무슨 말씀을? 이 말을 듣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상미라고 합니다. 이 집 매매를 도와드리게 됐어요. 오늘은 집 상태 확인하고 사진 좀 찍으려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박 씨와 오상미 씨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에게 전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오상미 씨는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가 급하게 전화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던 박 씨가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몰랐습니다. 1시간 정도 집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진을 모두 찍은 후 박 씨는 오상미 씨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계속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정숙님, 집 상태가 아주 좋네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입지도 좋아서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좋은 매수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으면 더 빨리 팔릴 수 있고요. 박 씨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영자 씨의 집으로 돌아와 오상미 씨가 알려준 매물 광고를 확인했습니다. 광고문은 간결하면서도 강렬했습니다. 금매, 시세 대비 10% 할인, 즉시 입주 가능한 양호한 상태의 단독주택, 현 거주자는 곧 퇴거 예정, 입주일 협의 가능. 다음 날 아침 오 씨는 박 씨의 집 담벼락에 큼지막한 금매 광고도 걸었습니다. 오후에는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에도 광고를 올렸기에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게 무척 동요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시려고요? 우리랑 상의도 없이. 너희가 나한테 상의했니?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도어락 바꾸고 진명에 바꾸려고 하고. 그런 너희가 지금 상의를 타령하니? 그건 혜진이가 잘못한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제발 집 파는 것만은. 이미 늦었어. 벌써 매수 희망자가 몇 명 있대. 시세보다 싸게 내놓았거든. 아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지막으로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한 번만 더 만나서 얘기해요. 제발요. 할 말 있으면 이제 변호사랑 얘기해. 내가 상처받은 마음 이제 회복이 안 돼. 박 씨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애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제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앞만 보고 가야 했습니다. 매물 광고를 올린 지 사흘째 되는 날, 오 씨에게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벌써 3명의 매수 희망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임준혁 씨라는 자산 운용사 대표가 가장 적극적이라고 했습니다. 박정숙님, 좋은 소식이에요. 임준혁 대표가 내일 집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네요. 그분은 이런 특수한 상황의 매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이라서 현재 거주자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특수한 상황.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박 씨의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박 씨의 집이지만 아들 내외가 버티고 있으니 일반적인 매매와는 달랐으니 말입니다. 다음 날 박 씨는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임준혁 대표를 만났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임 씨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정장 차림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정숙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상미 중개사님에게 상황을 대략 들었습니다. 현재 아들 내외가 거주 중인데 협조적이지 않다고요? 네, 제가 여행 간 사이에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고 심지어 제 서명을 위조해서 집 명의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집을 매입한 후 법적 절차를 통해 현거주자를 퇴거시키는 과정까지 모두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임준혁 씨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박 씨는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임 씨는 집을 둘러본 후 생각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시세보다 약간 낮게 내놓았는데도 거의 시세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박정숙님, 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내놓으셨지만 저는 이 정도 가격은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인가요? 계약을 빨리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런 좋은 매물은 금방 다른 분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다면 내일이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싶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 조금 의아했지만 오상미 씨도 괜찮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씨와 임 씨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으로 집 가격의 10%를 받았고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지은 추억이 가득한 집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정숙님. 좋은 가격에 빨리 계약되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아들 내외에게 통보하고 퇴거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오상미 씨의 조언대로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집이 매각되었으니 한 달 안에 퇴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집 계약서 사본도 동봉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민수 씨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집을 파셨어요? 저희 보고 나가라니.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너희는 어디로 가라고 하지 않았어. 그냥 나가라고만 했지. 이제 너희도 같은 상황을 느껴봐.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이미 늦었어. 계약도 끝났고 새 주인은 빨리 입주하고 싶어 해. 너희는 아마 강제 집행까지 가게 될 거야. 아들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몇 개월 후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임준혁 대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강제 집행 절차를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여전히 퇴거를 거부하고 있어서 법원에 명도 집행 신청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박정숙님, 강제 집행일은 3주 후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날 함께 현장에 가실 건가요? 아니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제 아들이 쫓겨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네요. 이해합니다. 걱정 마세요. 모든 절차는 저희가 법적으로 진행할 테니 박정숙님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가 박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수가 진짜 아들이 강제 집행당하는 거 괜찮아? 영자야, 나도 마음이 아프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그리고 내가 억울하게 당했을 때 그 아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면 그래, 네 마음 이해해. 후회? 그럴 리 없어. 이제 내 새 인생을 찾아가는 중이야. 강제 집행 전날 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내일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이것이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제 집행일 아침, 박 씨는 일부러 동네 반대편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에서 벌어질 일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쓸쓸한 마음으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박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들 민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예상과 달리 짐을 들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늘 이 공원에 오시잖아요. 민수야, 너 지금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강제 집행이. 어머니, 저희는 어제 이사했어요. 강제 집행 같은 창피한 일을 당하기 전에 스스로 나오기로 했어요.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벤치에 박 씨 옆에 앉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도 모르고 너무 이기적으로 행동했어요. 그래,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저희는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혜진이가 시어머니 대접도 제대로 못 해드렸다며 많이 울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저희가 방은 작아도 어머니 모실 수 있어요. 걱정 마.
난 실버타운에 들어갈 거야. 이미 가계약도 했어. 실버타운이요? 어머니, 정말 저희와 완전히 단절하실 건가요? 지금은 그게 좋을 것 같구나. 시간이 지나면 모르지. 아들과 헤어진 후 공원 벤치에 혼자 남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 민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가 마음에 와닿았지만 아직은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임준혁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이미 퇴거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날짜를 앞당겨도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박 씨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할 때였습니다. 집 매각 후 일주일이 지난 화요일 아침, 영자 씨와 함께 실버타운을 둘러보러 갔습니다. 오상미 씨가 추천해준 곳으로 도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고급 시설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현대적인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호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입구에서 박 씨와 영자 씨를 맞이한 직원은 밝은 미소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여기가 정말 실버타운 맞나? 호텔 같은데? 요즘 실버타운들은 다 이래. 특히 이곳은 고급 시설로 유명하대.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실내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그리고 각종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특히 정원이 있는 테라스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햇살이 잘 들어오는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을 읽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방을 둘러보는데 전용 10평 정도의 넓은 공간에 모든 것이 갖춰진 독립적인 아파트였습니다. 주방, 거실, 침실이 있고 화장실도 넓고 깨끗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름다운 정원이 보였습니다. 정수가 여기 정말 좋다. 나도 여기 살고 싶을 정도야. 그래, 생각보다 훨씬 좋네.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됐지만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오게 된 것 같아. 집 매각 대금으로 입주 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고 남은 돈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고 일주일 후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입주날 영자 씨와 오상미 씨가 박 씨에게 작은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케이크와 와인을 가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정숙님, 이제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세요. 아무 걱정 없이 본인의 삶을 즐기셔야 해요. 그래, 정수가. 이제부터는 온전히 네 인생을 살아. 아들 내외 생각은 이제 그만. 두 사람의 따뜻한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자식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박 씨가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시작한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실버타운에서의 생활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박 씨는 또래의 사람들과 어울려 수영도 배우고 요가 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마음이 맞는 새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박 씨는 매일 아침 정원을 산책하는 루틴이 생겼는데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 씨의 진심 어린 사과를 떠올리면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2달째 되던 토요일 오후 근처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요즘은 요리 동호회에서 가끔 음식을 해먹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양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박 씨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아들 민수 씨였습니다. 민수 씨가 박 씨를 만나기 위해 실버타운에 찾아왔다가 외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민수 씨는 말끔하게 차려입었지만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너는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고 있어요. 회사도 다니고. 저희는 요새 월세 얻어 살고 있어요. 왠지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저희 집에 한번 오실래요?
손주들이 할머니 많이 보고 싶어 해요. 순간 박 씨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며느리와 손주를 볼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주 얘기를 들으니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좀. 이해해요, 어머니.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래도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들은 박 씨의 번호로 문자를 보내겠다며 조심스럽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마트에서 나오는 박 씨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을 만난 것은 어쩌면 이것도 운명의 한 부분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단절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씩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뵙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혜진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문자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어쩌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족으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행복해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박 씨는 복수의 감정은 이제 사라지고 마음속에는 평화를 찾고자 하는 바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박 씨는 로비에 붙은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자 모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 씨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노인들을 돕는 활동이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껏 박 씨는 자신의 문제와 감정에만 집중했는데 이제는 남을 도울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복지관에 모여 도시락을 포장하고 각자 맡은 구역으로 배달을 나갔습니다. 박 씨가 맡은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집에는 9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어주시는 할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번째 집은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자 사진을 보여주시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손자는 미국에 살고 있어 자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집은 부부가 함께 사는 곳이었습니다. 두 분 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밖에 나가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도시락을 모두 배달하고 복지관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박 씨는 저보다 더 어려운 활동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보니 자신의 상황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부터 매주 월요일은 봉사활동의 날이 되었습니다. 도시락을 배달하며 만나는 어르신들과 정이 들었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의 지혜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문득 아들에게 연락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아들의 문자들을 다시 읽어보니 진심 어린 후회와 사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니? 실버타운에서 점심이라도 같이 먹자. 거의 즉각적으로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꼭 갈게요. 시간과 장소 알려주세요. 문자를 보내고 나니 박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만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 되는 거야. 여보세요, 어머니. 순호가 나 좀 봐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이제 나이도 많고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살기 힘들다. 네가 모셔야지. 62세 박순옥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86세인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민호하고 민재는 바쁘다는데 큰며느리인 네가 해야지. 어머니, 갑자기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뭐야? 내가 언제까지 혼자 살 줄 알았어? 이제 정말 힘들다. 병원 갈 때도 혼자 가고 밥 해 먹기도 어렵고. 어머니, 둘째랑 막내는 뭐라고 해요? 그 애들이야 멀리 있고 바쁘잖아. 네가 가장 가깝고 큰며느리니까 당연히 네가 해야지.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야. 순옥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를 모시며 살았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명절마다 20명 넘는 친척들 음식을 혼자 준비했던 것.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7년간 누워 계실 때 간병했던 것. 시어머니 수술할 때마다 병원에서 밤을 새웠던 것들 말입니다. 순호가 대답 좀 해봐.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어머니, 뭘 그렇게 망설여. 시집 왔으면 시집 씻고 노릇을 해야지. 내가 너한테 그동안 못했나? 설마 너 나 모시기 싫은 거냐? 며느리는 며느리다 이거야. 순옥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못한 게 아니라 다른 아들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 대우를 받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뭘 생각해? 당연한 걸 가지고 빨리 정리하고 이사 와. 네. 전화를 끊고 순옥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64세 남편 민수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신혼 때부터 시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둘째 시동생 60세 민호 씨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막내 시동생 59세 민재 씨는 부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부모 뒷바라지는 순옥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매주 장을 보고 반찬을 해드리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명절 준비도 모두 순옥 씨가 혼자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말했습니다. 큰며느리가 해야지. 장남이니까. 순옥 씨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들은 멀리 있고 바쁘니까 자신이 하는 게 맞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둘째 민호 씨에게 전세자금 5천만 원을 선뜻 줬을 때 순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며칠 후에 막내 민재 씨에게도 똑같이 5천만 원을 줬다는 걸 알았을 때는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정작 30년간 시부모를 모신 순옥 씨 부부가 전세 갱신으로 어려워할 때는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장남이잖아. 장남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며느리는 결국 남의 집 사람이야. 내 혈육이 아니잖아. 순옥 씨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그런 순옥 씨의 마음을 알았는지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별거를 한 뒤에는 자신이 못나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2년간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자신을 찾는다니 말입니다. 순옥 씨는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빨리 답 좀 해라. 내가 언제까지 기다리냐. 순옥 씨는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30년 전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은 시댁 2층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시부모님이, 위층에는 신혼부부가 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순옥 씨는 금세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 점순 씨는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우리 민수가 장남이니까 네가 고생 좀 해야 할 거야. 알겠지? 네, 어머니 잘하겠습니다. 큰며느리가 집안일 도맡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시동생들은 바깥일 하고.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동생 민호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고 막내 민재 씨는 군대를 갔다가 부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집안 살림은 순옥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시부모님 아침상을 차려드리고 저녁에는 온 가족 저녁밥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더 바빴습니다.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였는데 음식 준비는 순옥 씨 혼자 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큰며느리가 참 잘해요. 손도 빠르고 요리도 잘하고. 친척들도 칭찬했습니다. 점순 씨가 큰 며느리 복이 있네. 요즘 며느리들은 명절도 안 챙기는데. 대단해. 순옥 씨는 그런 칭찬이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시동생들이 가끔 집에 왔을 때도 순옥 씨가 챙겼습니다. 민호 씨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민재 씨가 부산에서 올라오면 옷가지를 챙겨주고 그랬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시동생들까지 잘 챙겨줘서 고맙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말도 했습니다. 큰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들 챙기는 게 맞지. 순옥 씨는 그런 말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7년 동안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셨는데 간병은 거의 순옥 씨가 했습니다. 기저귀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음식을 먹여드리고 하루에 몇 번씩 뒤척여드리고 그랬습니다. 밤에도 몇 번씩 깨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어했습니다. 순옥아, 네가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정말 고맙다. 민호 씨와 민재 씨도 가끔 내려와서 안부를 물었지만 실질적인 간병은 순옥 씨가 도맡아 했습니다. 형수님 고생 많으세요. 저희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형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고마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시어머니를 계속 모셨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까 더 자주 안부를 확인하고 병원에도 모시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백내장 수술을 받으실 때는 병원에서 며칠 밤을 새웠습니다. 무릎 수술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 씨 자신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주 장을 봐서 반찬을 해드리고 청소도 해드리고 빨래도 해드렸습니다. 시어머니 혼자서는 하기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순옥 씨를 칭찬했습니다. 순옥 씨가 효부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점순 씨가 며느리 복이 정말 많아. 시어머니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친딸보다 더 잘해줘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순옥 씨는 뿌듯했습니다. 30년 동안 정성을 다해 모신 보람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민호 씨와 민재 씨는 멀리 살면서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형수님이 잘 모셔드려서 저희가 마음 놓고 있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할 일을 다 해주시고. 그런 고마운 말들을 들으면 힘든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가족이니까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시동생들이 각자 집을 마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옥 씨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보험금도 나왔고 땅도 몇 개 있다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검소하게 사셨고 큰돈 쓰는 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순옥 씨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된 건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건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순옥 씨가 시어머니께 저녁을 갖다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 통화 중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고 다정했습니다.
민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순옥 씨는 문 밖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전세 보증금이 얼마나 모자란다고 했지? 5천만 원? 알았어. 내일 바로 보내줄게. 순옥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그렇게 쉽게 준다고 하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뭘 고맙다고 그래. 네가 내 아들인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전화가 끝나고 순옥 씨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저녁 가져왔어요. 아, 순호가 고생했네. 둘째가 무슨 일 있나 봐요? 아, 민호가 전세 갱신하는데 보증금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 순옥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부족한가 봐요? 뭐 5천만 원 정도? 도와주기로 했어.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마치 용돈 몇만 원 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놀라움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뭘, 자식들 도와주려고 모은 거지. 언제 쓸 거야? 그날 밤 순옥 씨는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민호한테 5천만 원 주신대. 뭐? 5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바로 주신다고 하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돈이 많으신 줄 몰랐는데. 순옥 씨도 그랬습니다. 30년 동안 검소하게 사시는 모습만 봤지. 이렇게 큰 돈을 선뜻 내주실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막내 민재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서방님, 잘 지내죠? 네, 그런데 혹시 어머니 계세요? 네, 잠깐만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또 비슷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민재야, 무슨 일이야? 전화 너머로 민재 씨가 뭔가 설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너도 전세 이사하는구나. 보증금이 얼마나 부족해? 잠깐의 침묵 후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5천만 원? 알았어. 형하고 똑같이 줄게. 엄마가 차별할 수는 없지. 순옥 씨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민호 씨에 이어 민재 씨에게도 5천만 원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은행에서 보내줄게.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재도 전세 이사한다고 하네. 아들들이 다 집 마련하려니 돈이 많이 들어. 그러게요. 요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다행이지. 순옥 씨는 마음 한편으로 부러웠습니다. 시동생들은 이렇게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순옥 씨 부부에게도 비슷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달 후 전세 계약 갱신 시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3천만 원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순옥 씨 부부는 그 돈이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시부모 뒷바라지 하느라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음식 준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나? 은행에서 대출 받아야 하나? 이자도 부담스러운데. 순옥 씨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한번 말씀드려볼까? 글쎄,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시동생들한테는 주셨잖아. 우리도 가족인데. 남편 민수 씨도 고민했습니다. 형제들이 도움받은 걸 보니 자신들도 요청해 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씨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전세 갱신하는데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얼마나? 3천만 원인데 저희가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민호 씨와 민재 씨에게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장남이잖아. 네? 장남은 스스로 해결해야지. 동생들이야 내가 도와줘야 하지만 너는 달라. 순옥 씨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순옥이도 있잖아. 며느리가 있는데 뭘 나한테까지. 어머니, 그게 무슨... 며느리는 결국 남의 집 사람이야. 내 혈육이 아니잖아. 민호, 민재는 내 친아들들이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30년 동안 친딸처럼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의 집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장남이 뭘 그런 걸 바라고 그래. 너희들은 알아서 해야지. 순옥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결국 순옥 씨 부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동생들은 어머니 도움으로 이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데 정작 30년간 모셨던 자신들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니 억울했습니다. 더 속상한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옥아, 너희 대출 받았다면서? 네, 어머니. 이자가 얼마나 나와? 한 달에 20만 원 정도요? 어머, 그것도 부담스럽겠네. 시어머니는 마치 남의 일처럼 말했습니다. 자신이 도와주면 해결될 문제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관심 없다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장남이니까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순옥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얼마 후 민호 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을 보니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민호야, 집은 잘 옮겼니? 네, 어머니. 어머니 덕분에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다행이다. 돈은 천천히 갚으면 되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옥 씨는 옆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다니. 그럼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건데 뭘 갚아. 역시 그냥 준 거였습니다. 순옥 씨는 더욱 억울했습니다. 시동생들은 5천만 원씩 받고도 갚을 필요도 없는데 자신들은 이자까지 내면서 살아야 한다니 말이었습니다. 민호 씨가 갔다가 며칠 후에 민재 씨도 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다고 미리 연락했던 터라 순옥 씨가 음식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형수님 고생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는데. 뭘 가족인데? 시어머니도 막내를 보니 기뻤습니다. 민재야, 멀리서 왔는데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어머니 덕분에 새 집에 잘 정착했어요. 잘 됐다. 너도 돈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야. 또다시 같은 말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민재 씨가 나가면서 순옥 씨에게 고마워했습니다. 형수님,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으시고. 뭘 고맙다고 그래? 저희는 멀리 있어서 어머니 모시지도 못하는데 형수님이 다 해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순옥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고맙다고는 하지만 정작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에게는 관대했지만 며느리에게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명절 때 친척들이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옥 씨가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친척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민호가 서울에서 집도 새로 구하고 잘 지내요. 제가 좀 도와줬더니 좋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점순 씨가 자식 복이 있네. 민재도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어요. 부모가 뭘 해줘야죠. 친척들은 부러워했습니다. 요즘 집값이 비싼데 자식들 도와주기 쉽지 않은데. 정순이가 여유가 있나 봐. 그런 대화를 들으면서 순옥 씨는 씁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 도와준 이야기는 자랑스럽게 하시면서 정작 며느리가 대출 이자로 힘들어하는 건 관심도 없으셨으니까요. 더 속상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순옥 씨에게 말했습니다.
순호가 너희가 이자 부담스럽다고 그러던데. 좀 그렇긴 해요. 그럼 생활비를 좀 줄여봐. 너희 둘이서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뭐 있어?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생활비를 줄이라니 이게 30년간 모신 며느리에게 할 말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며느리들은 씀씀이가 너무 커. 예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데. 순옥 씨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며느리와 아들이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가 차를 바꾸고 싶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1,000만 원을 주셨고, 민재 씨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순옥 씨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자신들은 생활비를 줄이라고 하시면서 두 아들들에게는 큰 돈을 아무렇지도 않게 주시니까요. 남편 민수 씨도 서운해했습니다. 나도 어머니 아들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대하실까? 장남이라서 당연히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너무 하시는 거 아니야? 3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모셨는데. 순옥 씨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해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관계만 더 나빠질 것 같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순옥 씨에게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추석 때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였습니다. 순옥 씨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들고 송편을 빚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올 예정이라 준비할 게 산더미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순호가 고생 많다.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큰 며느리가 참 잘해줘서 내가 편해. 하지만 순옥 씨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게 점점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친척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도 서울에서 내려왔고 민재 씨도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자식들과 친척들이 다 모이니 뿌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가 손맛이 좋아요. 친척들이 칭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순옥이가 정말 잘해줘요. 아침부터 밤까지 준비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또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요새 집도 새로 구하고 차도 바꿨어요. 제가 좀 도움을 줬더니 잘 됐어요. 대단하네요. 민재도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금을 좀 지원해줬어요. 자식들이 복이 많네요. 순옥 씨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면서 씁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들 도와준 이야기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시면서 정작 매일 모시는 며느리에게는 인색하셨으니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큰 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술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다들 멀리서 와줘서 고맙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하게 모여서 기뻐. 건배. 모두들 잔을 부딪혔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한 친척이 순옥 씨에게 물었습니다. 순옥이네도 집 구할 생각 없어? 요즘 전셋값이 많이 올랐던데. 순옥 씨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출받은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말이었습니다. 아, 저희는 지금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순옥이네는 대출받아서 전세 갱신했어요. 친척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출을요? 장남이니까 스스로 해결해야지. 내가 도와줄 수는 없고. 순옥 씨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왜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말했습니다.
그래도 순옥이가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는데. 그러자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이는 참 고맙긴 한데 그래도 며느리잖아요. 순옥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딸처럼 할 수는 없죠. 내 재산은 당연히 내 아들들 몫이고. 자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로 뭘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순옥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잘못됐어? 사실을 말한 건데. 저도 30년 동안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이럴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실 수 없나요? 순옥아, 네가 아무리 잘해도 며느리는 며느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옥 씨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시집 왔으면 시집 식구 대접받는 게 어디야?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냐? 순옥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남편 민수 씨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순옥이 마음이 상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뭐가 상해? 당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민호 씨와 민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 편을 들어주니 굳이 며느리를 감싸줄 이유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가? 저는 이만 들어가겠어요. 식사도 안 끝났는데 어디 가냐고. 배 안 고파요. 순옥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쫓아와서 말했습니다. 순옥아, 어머니 성격 알잖아. 나이 드셔서 그런 거야. 여보, 나이가 들면 30년 동안 모신 며느리한테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지만 30년 동안 친딸처럼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머니한테는 그냥 남의 집사람이었네? 순옥 씨는 가방에 옷가지를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친정에 가서 좀 쉴게. 그러지 말고 이해해줘. 이해는 내가 30년 동안 했어. 이제 됐어. 순옥 씨는 가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아직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순옥아, 너 진짜 나가려고? 네, 어머니. 큰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 며느리는 남의 집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옥 씨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댁을 등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 씨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맞아주셨습니다. 순옥아, 무슨 일이야? 명절인데 왜 혼자 왔어? 엄마, 좀 쉬고 싶어서요. 친정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있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순옥 씨는 그날 밤 친정 어머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전세금 차별부터 시작해서 추석날 있었던 일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듣고 있다가 화가 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30년 동안 정성껏 모셨는데 네가 그렇게 잘해줘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왜 목매달고 사냐? 가족이면 더 잘해줘야지. 차별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이제 그만해. 네 인생 좀 살아라. 62살인데 언제까지 남 눈치 보면서 살 거야? 순옥 씨는 친정엄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날부터 순옥 씨는 친정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남편이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순옥아, 언제 들어올 거야? 좀 더 쉬고 싶어.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물어보시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순옥 씨는 씁쓸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고 언제 들어오냐는 말만 하신다니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사과하시면 들어가겠다고 해? 순옥아,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네가 좀 이해해줘.
30년 동안 이해했어. 이제 됐어. 한 달이 지나도 시어머니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가 큰며느리가 왜 이렇게 성질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네. 성질을 낸다고? 요즘 며느리들은 참을성이 없다고도 하시고.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탓하고 계시다니 말이었습니다. 2달째에는 시동생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언제 집에 들어오실 거예요? 왜요?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하세요. 서운해한다고요? 형수님이 갑자기 나가셔서 어머니가 당황하고 계세요.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왜 나갔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갑자기 나갔다고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방님, 추석날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요? 그건 어머니가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형수님이 이해해 주시면 안 될까요? 30년 동안 이해했는데 더 어떻게 이해해요? 막내 민재 씨도 비슷한 전화를 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형수님 때문에 잠도 못 주무세요. 그래요? 형수님이 좀 참아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순옥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방님, 나이가 들면 30년 모신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면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서방님들 전세금부터 필요한 거 있으면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죠? 저희는요, 막상 저희가 어렵다고 하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해야 한다는 분이세요. 지금까지 30년 동안 뒷바라지 했는데 가족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서방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도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형수님이 이해해 주세요. 시동생들도 결국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어머니한테 경제적 도움을 받았으니 어머니를 감쌀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친정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순옥아, 너 이혼할 생각이야? 아니요. 엄마, 그냥 떨어져서 살고 싶어요. 그럼 민수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괜찮아요. 시어머니만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 떨어져 살면 안 되지. 친정 어머니 말씀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사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6개월 후에 순옥 씨는 따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자신은 혼자 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당신 마음 안다. 나도 어머니가 너무하셨다고 생각해. 그럼 같이 나와.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갈 수는 없잖아. 그럼 나는 혼자 살게.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이상 누구한테 기대지 않고 살 거야. 난 집 얻어서 나갈 거니까 당신은 알아서 해.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어머니를 버릴 수도 없고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난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자 살기 시작한 순옥 씨는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습니다. 30년 넘게 누군가를 챙기며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 지내니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군가를 위해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고 명절 때 친척들 음식 준비할 걱정도 없고 시어머니 눈치 볼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2-3번 와서 함께 저녁을 먹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셔. 뭘 물어보는데? 언제 들어오냐고. 아직도? 어머니도 섭섭하신 것 같아. 섭섭하긴 뭘 섭섭해.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내가 왜 나갔는지는 생각도 안 해보시고 본인 감정만 중요하시대? 자기도 며느리였잖아. 그런데 왜 내 마음을 몰라? 사과도 안 하시고 언제 들어오냐고 닥달하는 거 보면 그냥 수발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겠지. 난 이제 그런 짓 안 할 거야. 당신 마음 잘 알아. 알긴 뭘 알아. 당신도 장남이라고 다 받아주고 어머니가 하란 대로 하고 살 거면 그 집에서 계속 살아. 순옥 씨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잘못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고 섭섭하다고만 하신다니 말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순옥 씨는 혼자 사는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도 생겼고 동네에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왜 혼자 살아요? 시어머니와 안 맞아서요. 그래도 가족인데 참고 살면 안 돼요? 30년 참았는데 더 어떻게 참아요? 시어머니가 뭘 그렇게 잘못하셨길래? 순옥 씨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자 친구들이 모두 시어머니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지고 계셔. 뭐가 안 좋으신데? 당뇨도 심해지고 혼자 생활하시기가 힘들어지시는 것 같아. 순옥 씨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 혼자 힘쓰지 말고 서방님들한테 연락해봐. 귀한 자식들이잖아. 그 애들이 뭘 할 수 있어? 멀리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뭘 할 수 있는데? 대출금 갚지. 어머니는 한 푼도 안 도와주시지. 장남이라고 차별하시지. 오히려 장남을 더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막말로 30년 동안 모신 게 누군데? 이럴 거면 서방님들 보고 어머니 모시라 그래. 여보. 아쉬워 마라. 어머니 그 정도면 정정하셔. 당신 아니어도 모실 사람 많으니까 나랑 살던지. 그 집에서 살던지 알아서 해. 그리고 마침내 그 전화가 온 것입니다. 2년 만에 시어머니가 직접 건 전화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는 순옥 씨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척하더니 점점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아, 너는 시어머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냐?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요새 몸이 너무 아파서 혼자 지내기가 힘들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상황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가 심해져서 인슐린을 맞아야 하는데 혼자서는 어려워. 병원에서 교육받으시면 되잖아요. 나이가 이만하면 배우기도 힘들고 손도 떨리고 그래. 순옥 씨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2년 전 그 일이 아직도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릎도 아파서 걷기가 힘들어 장 보러 가는 것도 어렵고. 그럼 둘째나 막내한테 연락하세요. 그 애들한테 연락해 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민호는 직장 일이 바쁘다고 주말에도 못 온다고 해. 그래요? 민지는 부산에 있으니까 멀다고 하고. 순옥 씨는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들이 어머니가 아프다는데도 와주지 않는다니 말이었습니다. 병원 갈 때도 혼자 가야 하고, 약 받으러 가는 것도 혼자 해야 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나열했습니다. 이래서 아들은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나 보다. 순옥 씨는 그 말을 듣고 씁쓸했습니다. 2년 전에는 아들들이 최고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말이었습니다. 참 할 말이 없네. 그 돈을 다 줬는데. 어떤 돈이요? 전세금이며 차값이며 사업자금이며 얼마나 많이 줬는데. 시어머니가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한테만 해도 전세금 5천만 원, 차 바꿀 때 1,000만 원, 작년에 또 뭐 한다고 2천만 원. 순옥 씨는 놀랐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셨던 것입니다. 민지한테도 마찬가지야. 전세금 5천만 원, 사업자금 2천만 원, 또 뭐 한다고 1,000만 원. 총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니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가 어려우니까 나 몰라라 해. 그래도 아들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게 말이야. 내가 아프다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는 줄 아냐? 순옥 씨는 궁금했습니다. 병원 가라고만 해. 그게 끝이야. 병원비는요? 그것도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해. 순옥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아놓고 어머니 병원비도 안 내준다니 말이었습니다. 돌봄 도움이라도 쓰라고 하더라. 그것도 내 돈으로. 시어머니는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민호가 그러는데 자기는 직장 때문에 못 온다고 해. 주말에도 바쁘다고. 정말 바쁜 건 아닐까요?
바쁘긴 무슨 주말에 골프 치러 다니면서 바쁘다고 해. 순옥 씨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질은 어떨 것 같냐? 부산에서 KTX 타면 몇 시간인데 멀다고 못 온다고 해. 내가 아프다고 연락했더니 돈 보내줄까요라고 묻더라.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와서 병원이라도 같이 가줬으면 하는 건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둘이 똑같이 나 몰라라 한다. 이래서 아버지가 자식들 주지 말고 꽉 쥐고 있으라고 했나 보다. 순옥 씨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그럼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긴 혼자 힘들게 지내지. 아무도 안 와주셨어요? 누가 와줘? 민호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하고, 민재는 명절에 나 얼굴 보고. 순옥 씨는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아들들이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도 이렇게 무관심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결국 며느리가 필요하구나 싶더라. 드디어 본심이 나왔습니다.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혼자 사는 늙은 애미 모시고 간다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너는 30년 동안 정말 잘해줬잖아. 내가 인정해. 순옥 씨는 지금에서야 인정한다는 말에 허탈했습니다. 그때 내가 좀 심하게 말한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야. 심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며느리는 남이라면서요. 귀한 자식들 뒀다가 뭐 하시고 저한테 왜 그러세요? 아니야, 화가 나서 그런 거지. 너를 정말 남으로 본 건 아니야. 순옥 씨는 이제 와서 변명하는 시어머니가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가장 가깝고 오랫동안 모셔줬으니까 네가 해줘야지. 어머니. 옛날부터 그런 거 아니야. 큰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또다시 같은 논리였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큰 며느리 역할을 강조하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남의 집 사람이라고 했던 그 논리 말이었습니다. 나 좀 봐야겠다. 이제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어. 순옥 씨는 시어머니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민수도 직장 다니고 바쁘잖아. 어머니, 그럼 그 1억 원 받은 아들들은 뭐 해요? 1억 원이 뭐야? 민호한테 8천만 원, 민재한테 8천만 원, 총 1억 6천만 원 주셨잖아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 돈 받은 사람들이 어머니 모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식들 도와준 거고. 도와주신 만큼 돌봄도 받으셔야죠. 순옥 씨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진정한 반성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저는 2년 전에 어머니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며느리는 며느리고 친딸이 아니라고요. 시어머니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재산도 당연히 아들들 몫이라고 하셨고요. 그때는 화가 나서. 화가 나서 진심을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드셔서 그런 말씀 하신 거라고요?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요. 사리분별 할 줄 알고요. 어머니 말씀대로 30년 동안 모셨어요. 그런데 장남이라는 이유로 제가 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거죠? 그게 왜 당연한 건데요? 전 자식도 아니고 남인데요. 순옥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30년 동안 친딸처럼 모셨는데도 결국 남의 집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순옥아,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어머니, 가족이면 차별하면 안 되죠. 순옥 씨는 이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들들에게 1억 6천만 원 주실 때는 며느리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건 저희가 대출 받아서 이자 내고 있을 때도 생활비나 줄이라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제 와서 며느리 찾으시면 안 되죠. 그래도 30년 동안 정을 쌓았는데. 그 정을 어머니가 먼저 저버리셨어요. 순옥 씨는 자신의 마음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저도 30년 동안 진짜 친딸처럼 모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머니 걱정만 하면서 살았어요. 아침엔 뭐 해드려야 할까? 병원에 가시면 뭐부터 해야 하지?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쓴 게 없었는데 정작 저희가 힘들 땐 그렇게 차별하셔놓고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 하세요? 그건 내가 고맙다고 생각해.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는 남의 집사람이라고 하시고 이제 어머니가 힘들어지니까 다시 가족이라고 하시면 제가 어떤 기분일까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호가 나이가 들어서 실수한 거야. 이해해줘. 어머니, 말씀드렸죠? 저도 나이가 들었어요. 62살이에요. 순옥 씨는 자신의 상황을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30년 동안 제 인생은 없었어요. 오직 어머니와 시댁 식구들 챙기기만 했어요. 순옥 씨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이제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살고 싶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돌봄도 그 1억 6천만 원 받은 아들들이 해야죠. 순옥 씨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민호하고 민재가 번갈아 가면서 모시거나 요양원 비용을 대시면 됩니다. 그 애들이 그렇게 할까? 충분히 여유 있으시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많은 돈을 주셨는데요. 순옥 씨는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했습니다. 아니면 돌봄 도우미를 쓰시든지요. 그 비용도 아들들이 내면 되고요. 그런데 그래도 혈육이. 어머니, 저는 혈육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순옥 씨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민호 민재는 어머니 혈육이니까 당연히 모셔야죠. 순호가.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아무것도 안 해줄 거냐? 어머니께서 저한테 뭘 해주셨나요? 순옥 씨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셨는데 전세금 3천만 원도 안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들들한테는 1억 6천만 원을 주셨고요. 순옥 씨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어머니한테 바라는 것도 없고 어머니도 저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순호가 정말 그럴 거냐? 네,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사세요. 저는 딸이 아니라 엄연히 남인 며느리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순옥 씨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옥 씨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을 이제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순호가 어머니한테서 전화 받았다면서? 응. 뭐라고 하셨어? 모시러 오라고 하셨어. 그래서? 거절했어. 남편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실망하셨을 것 같은데. 여보, 나는 더 이상 어머니 감정 신경 안 쓸 거야. 30년 동안 충분히 했어. 남편도 아내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았어, 네 마음대로 해. 고마워. 그 후로 시댁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포기하신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이제 정말 자신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취미 활동도 시작하고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늘렸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만난 지인이 물었습니다. 순옥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네요. 그래요? 네, 뭔가 홀가분해 보여요. 순옥 씨는 웃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놨거든요. 무슨 짐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 제 마음대로 살기로 했어요. 잘하셨어요. 나이 들어서는 자기 행복이 제일 중요해요. 순옥 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남편을 통해서 들은 소식으로는 시어머니가 결국 민호 씨와 함께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돌봄 도우미도 쓰시게 되었고요. 순옥 씨는 그 소식을 들어도 별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남의 일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순옥 씨는 지금 71살입니다. 시어머니와 헤어진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않을까요? 순옥 씨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30년 동안 정성껏 모셨으니 후회할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순옥 씨는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 권리가 있습니다.